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과감하게 교체 아웃시키기보다는 대부분 솔랑케가 없었죠. 작년에는 히샬리송이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반전 한 60분 70분 넘어갔을 때 베르너를 만약에 포스테코글로가 넣어야 된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손흥민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히샬리송을 벤치로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넣게 되고 베르너를 왼쪽으로 기용하는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 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솔랑케를 90분 풀타임 출전을 시켜주고 있고 베르너를 넣으면서 그냥 손흥민 선수를 바꿔버리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 지난주에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만나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들어갔으면은 토트넘이 또 3대2로 경기를 이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축구라는 게 항상 결과론이니까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 페널티킥을 놓치게 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토트넘은 3경기째 현재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토트넘이 3경기째 승리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뭐 토트넘이 뭐 전술적으로 많이 잘못됐냐, 뭐 토트넘이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을 한번 봐주시면은 일단 비카리오는 현재 부상인데 뭐 3월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스터가 출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풀백에는 뭐 저번 주에 우도기가 나왔죠. 자, 우도기가 왼쪽 풀백에서 먼저 선발로 나왔고 오른쪽 풀백에는 뭐 포로가 스펜스 대신에 먼저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에는 드라구신이랑 아치 그레이가 이렇게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뭐 비수마가 나와서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 클루세스키와 그리고 벤탄쿠르, 왼쪽에는 뭐 역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죠. 손흥민 선수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존슨이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원톱 공격수에는 이번 시즌 야심차게 영입된 솔랑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 게 일단은 요 우독이라는 선수가 여러분 지난주에 햄스트링이 좀 잘못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에는 우독이는 당연히 못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왼쪽 풀백에 레길론이 뛰냐 아니면은 제드 스펜스가 뛰냐, 요게 이제 포스테코글로의 선택이 조금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토트넘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한 레길론을 포스테코글로가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선발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드 스펜스가 선발로 뛰게 되고 레길론이 아마 벤치에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레길론 이 선수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레길론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감도 있고 수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리뉴 때도 그렇고 해줄 때도 잘해줬던 선수인데 지금 현재 포스테코글로의 전술에는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드 스펜스 체제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발 라인업 포백이 꾸려질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인데 현재 지금 벤탄쿠르가 못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베리발이냐 메디슨이냐 사르냐 요 세 선수가 이제 좀 경쟁을 펼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 세 명 중에 저는 메디슨이 뛰는 게 맞다 생각을 해. 전반전에 메디슨이 요즘에 쪽도 갑자기 기용이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니가 여러분 이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가 더 살아나려면은 이 왼쪽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소니한테 패스를 넣어줄 만한 그 테크닉이 있는 선수가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르는 솔직히 메디슨에 비해서 패싱 능력이 뛰어나냐 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고 활동량은 물론 좋습니다. 베리발은 패싱 능력은 좋은 선수지만 아직까지 메디슨에 비하면은 많이 약하고 그렇게 되면은 유일하게 지금 남은 카드가 메디슨밖에 없는데 솔직히 메디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페이스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기복도 많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메디슨과 베리발을 먼저 띠키지 않고 아마도 사르를 이 자리에 먼저 기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사르가 먼저 나오게 되면 사르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적인 측면보다는 왕성한 활동량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경기를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저번 토트넘 울버햄튼전 경기처럼 왼쪽으로 진행되는 공격보다는 아마도 이 오른쪽에 존슨을 활용하고 클래스키를 활용한 공격이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현재 지금 우도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메디슨도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반더벤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왼쪽 공격을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트넘이 지금 현재 뉴캐슬전까지 패배하게 되면은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어떻게든 승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교체 카드도 보면은 포스테코글로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베리발 교체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디슨 교체로 많이 쓰고, 손흥민 선수랑 교체를 해주고 있는 베르너도 요즘 교체로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요 상황에서 요 3명의 교체 카드를 항상 자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아마 이날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지친 모습이 보이거나 왼쪽에서 공격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어김없이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리발과 클루세스키가 됐든 존슨이 됐든 누군가를 빼고 베리발을 안쪽으로 넣으면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슨이 분명히 사르 대신에 교체로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장의 교체 카드를 뭐 활용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손흥민 선수가 빠지지 않고 계속 뛰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은 한 60분까지는 손흥민 선수 체제로 가다가 한 6, 70분 이후에 상대가 체력적으로 좀 지쳤을 때 지금 베르너를 과감하게 포스테코글로가 투입하면서, 베르너가 또 측면에서 이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이 선수가 뭘 잘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공이 베르너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대 수비가 이렇게 있어요. 베르너는 그냥 이렇게 치고 밖으로 쳐놓고 크로스 올리는 형태의 공격을 좀 많이 보여줘. 하지만 이 크로스가 뭐 날카롭냐 매섭냐 했을 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선적인 선수예요. 물론 이게 유일한 이 장점일 수도 있는 선수인데, 공만 잡으면 이 선수는 일단은 전진해가지고 사이드로 쳐놓고 이거 올리는 거, 크로스 올리는 거 하나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시키면 잘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후반전 20분에서만 한 15분 정도 남았을 때 투입해가지고 또 솔랑케가 들어가는 이 위치에다가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건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과감하게 교체 아웃시키기보다는 대부분 솔랑케가 없었죠. 작년에는 히샬리송이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반전 한 60분 70분 넘어갔을 때 베르너를 만약에 포스테코글로가 넣어야 된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손흥민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히샬리송을 벤치로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넣게 되고 베르너를 왼쪽으로 기용하는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 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솔랑케를 90분 풀타임 출전을 시켜주고 있고, 베르너를 넣으면서 그냥 손흥민 선수를 바꿔버리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셉세비가 원래 교체를 좀 일찍 많이 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셉세비가 벌써 공격 포인트 10개도 넘어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만 국한된 선수가 아니라 안쪽에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셉세비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토트넘 쪽에서는. 그래서 셉세비를 좀 교체를 많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도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베리발이 만약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존슨과 베리발이 교체로 이루어지게 되고, 셉세비가 바깥으로 빠지고 베리발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뛰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셉세비가 이번 시즌 잘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못하고 있다라고 냉정하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이번 시즌 벌써 공격 포인트 10개 넘었고, 이 선수가 그래도 공을 지켜주는 능력 하나만큼은 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왼쪽에서 뛰어도 되고 오른쪽에서 뛰어도 되고 미드필드에 뛰어도 되고 다양하게 이 선수를 지금 써먹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전 그건 있습니다. 토트넘이 진짜 상위권 클래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미드필더 위치에 셉세비와 같은 유형의 선수가 뛸 게 아니라 예전에 데스크 라인 중 한 명이었던 델레알리라던가 에릭센과 같이 창의력이 있는 선수,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미드필더 선수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지금 메디슨이 있기는 하지만 메디슨 이번 시즌 활약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하고 있고, 이 옆에도 델레알리와 같은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셉세비는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가 예를 들어서 주전으로 뛰는 윙어들이 지친다 이랬을 때 셉세비는 그냥 투입시켜가지고 후반전에 좀 윙어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면서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셉세비가 이 팀의 주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여러분들이랑 대충 한번 봐봤기 때문에 뉴캐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볼 수가 없겠죠. 골키퍼는 현재 닉 포프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두브로니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두브로니카 이 선수가 여러분 소니한테 실점을 좀 많이 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한테 실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앙 수비수에는 저번 경기 때는 맨유랑 경기를 했었는데 뉴캐슬이 2대0 승리를 했어요. 쉐어라는 선수가 중앙 수비에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트리피어, 그 다음에 댄번, 이 선수도 국밥 선수입니다 여러분. 키가 상당히 큰 선수죠, 댄번. 그 다음에 왼쪽 풀백에는 루카스 홀이라고 첼시에서 성장한 선수인데 지금 현재 뉴캐슬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드에는 토날리가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토날리가 나올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고요. 기마라미스, 그 다음에 조엘링턴이 현재 또 미드필드에 같이 축을 이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마라미스 이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속해서 오퍼가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 영입을 못하는 걸 보면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측면 윙어에는 고든 램지, 농담입니다.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든이 나올 것 같고, 오른쪽에는 요즘 요긴하게 쓰고 있는 선수 머피라고, 알미론이 요즘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머피가 선발 출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원톱 공격수에는 뭐 요즘 프리미어리그 폼 가장 좋은 공격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삭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아마도 선발 라인업이 뉴캐슬은 꾸려질 것 같은데, 일단 미드필더의 무게감만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3명을, 이 토트넘의 미드필더 3명이 이기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게, 토트넘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리 싸움이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드필더라고 할 정도로 미드필더가 중요성이 높은 자리인데, 항상 토트넘은 이런 형식의 미드필더들을 고용을 해왔어요. 근데도 토트넘은 매 경기마다 전면에서 앞서 나가고 상대를 더 밑으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타격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걸 보면은 솔직히 포스테코글루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사르, 그 다음에 쿨루세스키, 비수마, 얘네들 데리고 전면을 가져가는 축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편에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턴 있잖아요. 근데도 토트넘은 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점유를 가져가는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솔직히 미드필더 선수들 네임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밀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원톱 공격수를 우리가 비교해보자고 하면 솔랑케랑 이사크, 당연히 이사크 요즘 폼 좋습니다. 근데 솔랑케 솔직히 잘하고는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 오른쪽 윙에 존슨, 왼쪽 윙에 고든, 이 두 선수 우리가 비교했을 때도 요즘 고든 폼 너무나도 좋고 존슨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왼쪽 윙에 손흥민, 머피, 이거는 솔직히 비교 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머피 이 친구 누군지 잘 몰라요. 대충 알고 있긴 하는데 아는 척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손흥민 선수를 대적할 만한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결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백의 이름들 봤을 때는, 포백은 지금 현재 토트넘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뉴캐슬의 쉐어와 댄번, 그레이랑 드라구신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골키퍼, 여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싸움 할만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서브 골키퍼인데 드브로니카랑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포스터도 한숨 많이 나오는 선수예요. 두브로니카도 아쉬움이 많은 선수인데, 이건 솔직히 누가 더 못하냐를 우리가 대결을 좀 매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거는 두 친구 다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양 팀 다 쓰고 있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양쪽 측면 풀백들인데, 일단 누카솔, 포로 이번 시즌 좀 많이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시즌 중간에 제드 스펜스에게 잠깐 노테이션성 교체도 있긴 했었고, 그리고 작년만큼 포로가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허나 반대로 이제 루카스 홀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이 팀으로 이적오고 난 뒤에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제드 스펜스, 트리피어, 이거는 뭐 크게 대결 가치가 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트리피어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드 스펜스가 트리피어를 대적할 만한 활약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트리피어가 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또 니브라멘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드 스펜스가 명함을 내밀 만한 자리는 없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 선수들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스쿼드 차이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안 봤을 때는 스쿼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토트넘이 뉴캐슬과 붙었을 때도 스쿼드 차이 많이 났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에 힘입어서 승리를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좀 더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압도하면서 90분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일단 득점이 되겠죠. 얼마나 빠른 시점 안에 솔랑케가 됐던 존슨이 됐던 손흥민 선수가 됐던 득점을 해줘야지 토트넘이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경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뉴캐슬에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뉴캐슬이 맨유랑 경기한 것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뉴캐슬이 맨유를 상대로 뭐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허나 맨유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뉴캐슬이 웅크리고 있다가 카운터 어택으로 득점을 한 공격 찬스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이사크 같은 선수들이 굳이 내려가서 수비 가담을 과하게 하기보다는 높은 위치에 이렇게 박혀있고, 고든도 높은 위치에 박혀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백, 토날리, 그 다음에 김아랑에서 조엘링턴, 머피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해가지고 단단하게 막아서고 있다가 역습 때 긴 롱패스 한 번에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 맨유를 볼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공격할 때가 토트넘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왜? 토트넘은 극단적으로 높은 라인에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올려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도 만약에 토트넘이 경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드라구신, 그레이, 스펜스 다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빌드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시다. 일단은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적으로 쓰는 구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포로랑 제드 스펜스가 이 캡 사이로 들어가서 경기를 하게 되고, 결국 중앙 수비수에 남아서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이 2명의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양쪽 측면에 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토트넘의 문제는 그레이 쪽에서 여러분 왼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벌려있는 공간으로 이런 양질의 패스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이런 공들을 반더벤이 있을 때는 빠르게 받아서 좀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현재 그레이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한테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공을 잡아놓고 오른쪽으로 공격이 많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레이가 조금만 더 자기가 오른발잡이다라고 하면 좀 각이 나올 수 있게 이 자리에서 공을 받는 게 아니라 벌리면서 공을 받아서 좀 더 손흥민 선수한테 양질의 패스를 좀 많이 뿌려줄 수 있는 좀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공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공을 천천히 돌리고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토트넘,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촘촘하게 쌓여있는 뉴캐슬의 수비 라인으로 들어가다가 공이 끊기게 돼요. 만약에 측면에 있는 존슨한테 공이 연결이 되고, 항상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아닌 포노가 이렇게 나가주게 되고, 셉세비한테 만약에 존슨이 볼을 넣다가 조엘링턴한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왜? 비수마는 지금 현재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도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공격 지역에는 2대2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드라구신이 이 고든의 스피드, 이런 공간으로 빠르게 누군가가 공을 뿌려줬을 때 고든이 빠르게 뛰어가서 이 공을 탈취하면은 드라구신이 고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대로 아치그레이가 있는 이사크 쪽으로도 공이 연결이 됐을 때 아치그레이가 이 이사크를 잘 마킹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만큼은 만약에 토트넘이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걸 고집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수마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수마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가담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수비적으로 이 두 선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역습을 맞을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솔랑케가 제공권이 있는 선수인 건 맞으나, 이렇게 포로가 나가거나 누군가가 나가서 이 공에 들어왔을 때 이 공이
높게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덴번이라던가 쉐어에게 공중볼 싸움을 솔랑케가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낮고 빠른 크로스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토트넘의 공격 패턴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볼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달려오고 있진 않아요, 문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지금 현재 포로보다는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공을 잡았을 때 낮고 빠른 크로스를 상대 등 뒤로 올려줌으로써 존슨이도 이거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주워 먹거든요. 존슨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좀 머리든 아니면 발이든 배든 가슴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왜? 쉐어랑 덴번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합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공들은 덴번의 머리 혹은 쉐어의 머리에 다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돌파를 통해서 이 높게 올라와 있는 라인들이 있을 때 빠르게 존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낮고 빠른 크로스를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토트넘이 노려볼 수 있는 공격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또 토트넘이 이런 공격 패턴으로 많은 득점을 하기도 했고, 근데 가장 아쉬운 거는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공을 잡게 되면은 1대1을 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이 높은 위치다 보니까 이 뒤쪽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르가 됐던 제드 스페이스가 됐던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를 무리하게 뛰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가 왼발잡이가 아니라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공들을 과감하게 뿌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오른발잡이는 공을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이사크가 예를 들어서 각을 좀 잘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뿌리기가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왼발잡이면은 밖으로 공을 잡아놓고 가면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데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소니가 낮은 위치에서 이 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르가 됐던 제드 스펜스가 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면서 이 공을 받게 될 거고, 제드 스펜스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아쉽게도 스펜스는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좀 맨시티의 도쿠를 가르디올라가 잘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왼쪽은 차라리 너무 많이 나가기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한테 빠르게 아이솔레이션을 좀 많이 만들어줘서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통해서 빠르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서 득점으로 좀 연계하는 게 저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그래도 지금 없는 살림에 토트넘은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 그리고 부상자뿐만 아니라 경고 누적으로 벤탄쿠르까지 나오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뉴캐슬은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다 라는 점. 왜냐하면 뉴캐슬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리그 5등을 현재 달리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4경기 연속 4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근데 승점 차가 많이 나냐 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아요. 토트넘이 현재 24점이고요. 뉴캐슬 리그 5위지만 32점입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뉴캐슬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면 27점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상위권, 특히나 리그 5위권에 있는 팀이랑 10점 정도의 승점 차도 아니고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충분히 아직까지 토트넘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뭐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풀럼, 그 다음에 범머스, 맨시티까지도 그렇게까지 승점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토트넘이 이날 경기를 좀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다시 한번 상위권 진입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의 부상자들이 언제 복귀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현재 지금 토트넘 비카리오가 지금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2025년 3월 8일은 돼야 그라운드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샬리송은 1월 15일은 돼야지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 이 친구도 지금 1월 15일 복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탄쿠르도 1월 8일 5개의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경기는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제드 스펜스 내일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도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경기 때 교체 아웃이 되고 난 이후로 아직까지 명확히 언제 부상에서 복귀하게 된다라는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부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도베르도 이번 시즌 앞두고 좀 야심차게 영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아직까지 언제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고 로메로, 반더벤까지도 언제 복귀가 될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토트넘 부상자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 토트넘의 축구가 부상자를 많이 유발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여러분. 이 로테이션을 좀 돌려주고 유로파나 예를 들어서 컵 대회 이런 경기들에서 좀 로테이션 돌리면서 선수들에게 휴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반더벤이 나가면은 아치그레이가 뛰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솔직히 여러분이 이 팀의 감독이라고 하면은 반더벤을 쉽게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반더벤이 지금 안 다치고 경기를 뛰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유로파 리그를 나갔어요. 오늘은 반더벤 쉬게 하고 그냥 아치그레이 넣자라는 이 판단이 쉽게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이나 비주전 선수들의 이 격차가 꽤 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못 돌리게 되고 그 로테이션을 많이 못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상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그 로테이션을 제대로 못 돌릴 만큼 좋은 멤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좋은 선수단을 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토트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